네, 대구에서 건강했던 17세 남학생이 숨지면서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건강한, 특히 이 청소년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 사람들이 꽤나 놀랐을 법한데요. 최종 이 방역당국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대구 17세 고교생 이 사망 사건, 사실 뭐 그 유족들도 부모들도 굉장히 좀 슬퍼했던 부분인데 좀 하나하나씩 좀 다시 짚죠. 언제 처음 이 폐렴 증세가 나타났고 이 폐렴 증세와 코로나19 증상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서 이 학생에게 다가온 것인지. 네, 조금 전에 이 타임라인을 정리를 예. 했는데요. 일단 발열 증상이 나타난 건 지난 10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예. 당일에 약 1시간 정도 이제 비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 열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굉장히 고열로 병원을 찾게 됐다라고 예. 했는데요. 여기서 조금 병원과 유족 측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병원은 38도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족 측은 41도에 달하는 고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더 확인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산중앙병원에 갔는데 당일이 오후여서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음날 오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고요. 검사를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결과를 대기하고 있던 와중에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결국 영남대병원으로 입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약 닷새간 이제 치료를 받는데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서 결국에 숨지게 됐는데요. 그동안 의료진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예. 한 번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왜 도대체 그럼 여러 번이나 검사를 했느냐라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은 음성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증상을 봤을 때 폐 부분에 염증이 있고 다른 증상들이 좀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조금 전에 얘기하기로는 총 13번의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음성이 나오다가 예. 그러니까 사망할 당일 전날 일부 검사에서 일부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양성 판정이라는 거는 확실한 양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조금 의심되는 음성과 양성의 중앙 정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망 원인이 혹시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이 높아졌던 상황인데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확진자가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모두 13번의 검사를 받았고 12번은 음성 판정, 그리고 사망 당일날 받았던 검사는 양성 판정이 나와서 혹시나 이 코로나19가 직접적 사인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컸습니다. 결국 이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 자체가 뭐 그렇게 썩 뭐랄까요,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면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강 교수님, 굉장히 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17세 청소년의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면 첫 살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국내에서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가볍게 앓거나 또는 증상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고 특히 국내에서도 현재 10대와 10대 이하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17세 소년의 사인이 코로나19라면은 첫 사례가 되고 그렇다면은 10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결과는 여러 검체를 다른 두 개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검체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코로나19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은 양성이 나왔잖아요. 사망 당일 오전 소변 검사를 봤을 때는 한 번 양성은 나왔는데 이 코로나19가 직접적 사인이 아니라고 해도 저렇게 양성 판정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검사는 그 RNA 바이러스를 증폭을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위양성과 위음성이 확률적으로 조금이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번의 경우는 또 제가 듣기로는 양성이라기보다는 그 애매하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폐의 분비물이나 뭐 객담이라든가 그 기관지 분비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소변 검사에서만 애매하게 결과 나온 것 같은데 다시 모든 검체를 전부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면 음성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호정 기자, 이 17세 남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발열 증상이 나타났던 10일 비를 맞고 산책도 했고 또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으면서도 비를 맞은 거잖아요. 오늘 비를 맞으면서 갑자기 폐렴 증세가 왔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비를 맞은 이후 그날 오후부터 이 두통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일에 이제 마스크를 사느라고 비를 맞고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도 당시에 이제 첫 병원에 이틀 후에 병원에 찾았을 때도 예. 그러니까 당시 감기, 단순한 감기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고 해열제랑 항생제만 처방을 한 뒤에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 폐렴이 사망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또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17세 고교생, 굉장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면역력도 좋을 이 17세 청소년, 고등학생이 아무리 폐렴이어도 이렇게까지 사망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이 뭔지 한번 직접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20대에도 0.2% 사망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이토카인 스톰 이렇게 하는 표현을 찾아보시면 있는데 젊은 연령에도 매우 드물게 환자라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환자를 계속 반복해서 검사를 할 때는 환자지 싶은데 안 나오는 위음성, 가짜로 음성인 경우들을 지금 종종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질병관리본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 교수님, 사이토카인이 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사이토카인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면역 세포에서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분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세포들끼리 몸의 전신에 서로 이 신호도 보내고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그러니까 침입한 병원체가 있다. 그러면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폐에 그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들이 폐로 다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방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호를 더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또 세포에 사이토카인을 더 만들어내라. 이런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신호가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아주 기민하게 방어를 해서 질병을 이겨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잘 관리가 되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면역이 강한 지금처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신호가 너무 강하게 가가지고 너무나 많은 면역 세포들이 그 침입한 곳에 몰리는 거죠. 예를 들어 폐렴의 경우라면 폐에 너무나 많은 면역 세포들이 몰리고 그게 폐를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라 파괴를 하고요. 그럼 정상 세포도 파괴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또 물이 찹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그러면 호흡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산소 고환이 안 되다 보니까 방어하려는 작동, 방어 액티비티가 너무 강하면서 오히려 호흡을 곤란해서 사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면서 너무 과잉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폭풍처럼 오히려 가서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게 그렇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다. 그렇습니다. 아주 드물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 비슷하게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이 사망하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의학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17세 대구 고교생 역시 이런 증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이 양성 판정, 음성 판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유족, 특히 이제 그 숨진 학생의 부모들 중심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먼저 고열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았다 해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 이게 만약에 음성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정말 우리 방역 체계에 큰 구멍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주장은 처음에 갔을 때 열이 41도가 넘고 폐염증으로 위독하다 이렇게 의료진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 측에 따르면 선별진료소를 찾은 첫날에는 발열 증상만 있었지 체온이 40도를 넘지 않았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고 이튿날에 이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돼서 그때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은 그렇게까지 고열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부모, 유족 측에서는 굉장히 고열했음에도 병원 측에서 그냥 돌려보낸 게 화근이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로나19 증상을 이렇게
점검할 때 보통 37.5도를 넘어가면은 코로나19 가능성을 염두에 두잖아요. 아무리 선별 진료소가 문을 닫았어도 만약 열이 38도, 뭐 41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7.5도를 넘어가면은 일단 병원 측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해열제라든지 뭐 이 정도만 처방하고 돌아가서 대기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이제 건강한 이제 젊은 고교생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 환자 유족 측과 예. 그다음에 병원 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진실 여부를 좀 가려야 되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젊다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예. 젊기 때문에 덜 위중할 수도 있다는 것. 또 사망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코로나19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지켜봐도 된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정확한 사실 조사 후에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유족의 주장과 또 병원 측의 설명이 다르기 좀 때문에.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 과실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교생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19가 아니라 폐렴으로 이제 진단서에도 정정이 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예. 있어요. 의료진이 최초에 작성한 사망 진단서의 직접 사인은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최초의 진단서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숨진 고교생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영남대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사망 원인을 일반 폐렴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영남대 측은 이에 대해서 현 상태 기준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폐렴으로 하기로 한 거다. 근데 이거는 부모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내용이고 추후에 질본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변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윤 의원님, 최종 확정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이 기사가 어제부터 20대가 가장 많이 본 기사 상위에 계속 랭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개학이 연기돼서 집에 있는 청소년들 PC방도 못 가고 또 밖에도 못 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나가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를 맞고 밖에 있거나 막 그럴 경우에는 급성 폐렴 내지는 이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청소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옮길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증상이 없으니까 예.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예. 있고 제가 보기에 또 하나는 처음에 국민안심병원이라는 걸 만들었던 이유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료도 해주고 검사도 해주고 다른 일반 질환 환자는 자꾸 뒤로 미뤄지는 사태 이걸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환자의 경우도 만약에 그런 측면이 있었다면 우리 지금 의료 체계에서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역시 경종을 올려주는 측면이 저는 있다. 일반 병원에서 설마 뭐 경중을 따지게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관심이 코로나19 환자 또 사망자 하나라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뭐 조금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환자는 다 똑같은 환자고 이 코로나19에 온 신경을 기울이다가 다른 환자가 이렇게 제대로 제대로 처리를 등한시 받는다면 이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뭐 아쉽습니다. 이 학생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병원에서 좀 관리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 이 고교생의 아버님은 또 이제 직장암 3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만약에 혹시나 전염, 감염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앞서 윤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또 지금 사망 사례가 없다 보니까 뭐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감염된 것이 집에 들어와서 기저질환이 있는 부모님이나 할머님, 조부모님에게 옮기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요즘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 것이 10대, 20대의 경우는 걸려도 위중하지 않다라는 말 때문에 훨씬 조심을 안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가볍게 경증일 경우에 집에 와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감염을 시키면 그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윤 의원님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사실 지금 또 하나의 걱정은 이 코로나19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질병을 놓치거나 충분히 치료를 못하는 가능성. 예. 예를 들어 지금은 사실 저라도 저 학생이 병원에 오고 고열이 나고 폐렴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를 제일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때였다면 다른 감염, 예.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나 또는 세균성 폐렴을 의심했을 수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조금 프로세스가 늦어진 것이 좀 안타깝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항상 하면서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너무 많이 이렇게 우리 신경이 다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뭐 급성 폐렴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여지가 그렇죠. 있다. 예.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일반 병으로도 이렇게 숨질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참 무서운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누구에게는 심하게 누구에게는 가볍게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 이호정 기자,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의료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완치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12일에 완치하면서 격리 해제된 완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침은 죽으라고 나고 가래하고 밤새도록 나오다시피 했어요. 잠안시 못 자가 막 눈이 퉁퉁 부었더라고. 힘이 막 이래 꿍꿍 울리잖아, 그지? 가슴이 우리하더라고요. 그래 첫날 그렇지만은 그 이튿날은 그만 또 거짓말하는 거지 또 낫대요. 정말로 전신전력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루 정도는 기침이 죽을 듯이 났지만 예. 다음 날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건강한 사람에게는 경증 정도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예. 이유가 완치자들의 증언이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한 3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렴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 폐렴과 이 코로나19를 비교하면은 폐렴의 10분의 1도 안 된다, 통증이. 가볍다. 네, 그런 이제 증언도 있었고 또 17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겪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다. 예. 이 그냥 독한 감기 느낌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 실제로 이 대구 고교생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폐 질환, 가래, 기침 이런 거는 뭐 계속 알려졌던 증상이고 그런데 이 고교생 같은 경우에는 배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한번 아프고 나면은 기력이 없어서 꼼짝을 못했다. 예. 4일 동안 방에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영국에 있었던 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으로 치자면 역대 최고급이다. 예. 뭐 마이크 타이슨과 4회전 경기를 치른 느낌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증언을 하기도 신 했어요.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고통이었다. 네, 굉장히 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결국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 감기도 생각해 보면은 쉽게 걸리고 금방 낫는 사람들도 있고 감기도 심하게 걸리면은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 교수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코로나19가 누구에게는 아주 가볍게, 누구에게는 아주 막 폐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그 차이는 뭔가요? 사실 이 코로나19는 한 80% 정도는 경증으로 가고 나머지가 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하나 무서운 점은 증상의 정도랑 중증도가 꼭 비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열도 별로 없고 별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하룻밤에 호흡부전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문제가 염증이 생기더라도 감염이 폐의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 기침이 심할 수도 있고 또 흉통이 늑막 근처라면 통증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안쪽에 폐 쪽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더라도 몸에선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19는 특히 증상만 가지고 경중도를 따지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증 환자의 경우도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코로나19가 이 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뭐 간이라든지 또 이 심장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그것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위험이 큰 건가요? 실제로 최근에 그 사후에 그 부검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나오는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폐렴을 일으키고 폐를 주 타겟으로 감염을 시키긴 하지만 다른 장기도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폐렴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경우 전신의 다발성 부종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체내에서 항상성, 그러니까 균형을 잃게 되면
다른 장기들이 다 같이 망가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사망률이 높은 건데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둘 중에 어느 것인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코로나19가 가벼운 감기 증상 같다.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지나간다. 또 80%는 걸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만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제 폐뿐만 아니라 간, 또 중추신경계를 건드려서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청소년들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그마한 일에도 자라보고 이제 소뚜껑 보고 이제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요정 기자, 이 구리시에 있는 한 교회 건물에 수상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만지고 다니니까 교회 측에서는 당연히 발칵 뒤집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목사분이 교회 목사분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이 수상한 남성이 들어와서 이 어떤 계단 손잡이, 화장실 입구 이런 것들을 만지면서 수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신고가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본 결과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없나 이제 하면서 건물을 들어가서 화장실을 열어보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건데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다가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후드티도 입고 하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이런 행동들이 이제 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해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 화장실이 급하게 될 경우는 이제 주변의 건물이라든지 또 교회 이런 데를 많이 들어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글쎄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저런 또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군요. 그러니까 다들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황이 되는 이게 가장 심각한 지금 사회 현상인데요. 아마 건물에는 공중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표시가 없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현상 이건 각자가 자제를 할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는 저렇게 후드티에 마스크 쓰고 낯선 건물에 들어가면요. 총 맞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 아주 위험한 일이긴 한데 참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게 좀 무섭기도 합니다.